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갑오, 을미개혁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죠? 네, 그동안 쌓여져 왔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쌓아져 왔던 개혁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여러가지 개혁들이 실시된 근대를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많이 닿아서 비교적 반자율적인 일본의 영향이 가득한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족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갑오 을미개혁 때 군사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혁을 실시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채 남겨졌던 게 갑오 을미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랴오뚱 반도, 즉 요동 반도를 할양받았지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다시 요동 반도를 뱉어내게 만들었죠. 그걸 보고 있던 조선에서는 아무리 일본이 강해도 러시아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러시아의 친한 칠러파 내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할까요? 불안했겠죠. 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조선을 홀라당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해서 조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천인공노할 어떤 짓을 저질렀죠? 네, 칠러파 중심을 이끌던 명성황후 민씨를 죽여버리는,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실시됐지만 고종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언제 일본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세자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속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힘을 빌릴까요? 네,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 일어난 후 1896년에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자, 아관파천이 시행된 이후 등장한 게 바로 독립협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됐죠. 누가? 고종이요. 그렇다면 세계 국제관계에서는 공짜로 주는 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죠. 자, 러시아가 조선의 왕을 보호해 준다면 조선도 러시아에게 많은 걸 줘야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권이라고 합니다. 이권, 즉 이로운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로운 권리를 누구에게? 러시아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왜?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우리 소중한 권리들을 빼앗겨야 하는가? 그런 마음에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협회는 총 3단계로 전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동 구락구를 비롯한 조정에 있던 잘나가던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을 다니던 사교단체였습니다. 사교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외세계 침입으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근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가지고 근대 국가로서 조선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교단체였어요. 사교단체를 만들어지자 고종은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서 나의 힘이 되어준다면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서 고종은 독립협회를 만들어지는데 개인의 사비로 절반 이상을 지급해가면서 독립협회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누가요? 고종이요. 이어서 점점 고종의 힘을 받으면 사교단체에서 바뀝니다. 나라가 근대화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우리 엘리트들, 소수의 위로부터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지한 일반 백성들을 깨우쳐주자. 일반 백성들을 깨우쳐가지고 우리의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근대 개혁을 이룩하자 라는 의미에서 계몽단체로 탈바꿈을 합니다. 계몽단체. 자, 계몽단체는 뭘 했냐면 주로
자, 강연회라든지 또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무지한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즉 계몽 단체로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러시아의 간섭이 심각해져요. 러시아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 고문을 파견한다든지 경제적인 간섭, 재정 간섭을 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더 이상 러시아에게 우리의 이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종한테 뭘 바치냐면, 자, 이 사이에 러시아에 반대하는 나라를 지켜나가는 반러적 구국 선언 상소를 누구에게? 고종에게 올리게 됩니다. 즉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가져가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격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단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독립협회는 사교단체에서 계몽단체 그리고 정치단체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협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독립협회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권수호운동. 두 번째, 자유민권운동. 세 번째, 의회 설립운동.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유민권운동이에요. 여러분, 민권이 뭘까요? 한 나라의 국민된 권리입니다.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민권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민권을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의 민중들이 자유로운 민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근대 국가에서는 평등 사회가 왔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야말로 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개인이 국가로부터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해할 수 없는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어떤 거? 신체의 자유. 국가가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할 권리. 또 하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책을 내겠다. 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와 결사를 열겠다. 이런 것들.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걸 자유민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민권운동은 이게 해야 될 때 된 게 뭐냐면 바로 만민공동회를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협회가 계몽에서 정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민공동회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2년 전에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드디어 뭐가 없어졌죠? 네, 맞아요. 신분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법제상으로는 조선은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신분 차별이 한 번에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았겠죠. 노비에 대한 차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쉽게 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선 민중, 국민이라는 생각이나 관념 같은 게 형성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만민, 모든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너가 노비가 됐던, 백정, 도축업자가 됐든, 양반이 됐던, 관리가 됐든 다들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민공동회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민권, 국민된 권리를 찾아가자, 이러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나 넘어갔죠? 뭘 넘어갔죠? 이권수호운동을 이야기 안 했었어요. 자, 이권수호운동을 한번 봅시다. 이권수호운동 뭐죠?
국가의 이로운 권리를 수호하자는 뜻입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러시아를 상대로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개항을 맞이한 다음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 서로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비교적 근대화가 이룩하기 전이었고 서양의 국가들은 근대화가 이룩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다소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데요. 최초로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에게 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줬죠? 네, 바로 제가 쓸게요. 최혜국 대우라는 걸 줍니다. 자, 최혜국 대우가 뭐였죠? 그렇죠. 모든 권리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상대 국가에 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이 좋은 권리를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한테도 줘야겠죠. 공평하게 대우해달라.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 때문에 조선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러시아에게 줬던 좋은 권리들을 다른 나라들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너 조선 왜 러시아만 편애하는 거야? 왜 러시아에게만 좋은 권리를 주는 거니? 우리에게도 좋은 권리를 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리들이 누구한테로? 다른 나라들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채굴권, 또 뭐가 있을까요? 산림체벌권, 또 뭐가 있을까요? 철도 부설권. 이런 굉장히 근대적으로 소중한 우리나라의 이권들이 어디로? 다른 나라들로 전부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이권을 주자. 이 이권을 왜 러시아한테만 주냐고 최혜국 대우를 발동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가져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건 지금의 북한의 운산 금강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운산 금강에는 어마어마한 금 매장량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미국이 홀라당 가져가서 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이어 세 번째. 자, 자유민권운동가 이어져서 의회 설립운동도 실시를 합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 자유민권운동,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할까요? 결국엔 뭐다? 국민에게 무엇을 주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국민 참정권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고종 역시 최초에는 독립협회가 성립하는데 많은 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만민공동의 사항 같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러적 부국 선언 상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러시아에게 줬던 많은 권한들을 뺏어와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정책 방향을 바꾸게 돼요. 원래는 한반도하고 만주지방, 한반도 위쪽 중국 땅을 같이 지배하자는 뜻이었는데 한반도를 버리고 만주지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발을 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독립협회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려면 국민의 대표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 자리를 바로 의회라고 합니다. 의회는 뭐도 염두에 둔 걸까요? 맞아요. 입헌군주제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의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민공동회를 열어요. 관민공동회는 뭘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관자. 즉 정부의 관리들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요. 아시겠나요? 그러다가 고종이 이네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관민공동을 통해서 나왔던 결론들. 그래서 헌의육조라는 거를 반포하게 돼요. 헌의육조는 뭐다? 나는 조선 고종은 어떻게 하겠다? 독립협회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피겠다. 대표적으로 의회를 설립해서 의회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헌의육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회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회 역할을 하는 무엇을? 중추원을 만드는 법칙 같은 걸, 중추원 관제를 처음 반포하게 됩니다. 50명을 뽑는데요. 절반은 고종이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 25명은 누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국민 참여권 운동을 염두에 두면서 의회 설립 운동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을 좋게만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독립협회가 힘을 얻음으로써 해서 힘을 잃어가는 세력도 존재하겠죠. 그래요. 보수적인 세력들, 러시아에 붙었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가겠죠. 이것을 못마땅해 여긴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작을 펼칩니다. 어떤 공작을 펼치냐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고종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합니다. 전하, 제가 보니까 독립협회가 지금 뭘 꾸미냐면 공화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화정이 뭐예요? 군주정이 반대말이죠. 군주가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폐위시키고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박정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정행을 데려다가 공화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종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내용이 다소 강했습니다. 고종이 느끼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고종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국협회라는 조선의 왕이 명령을 해서 만든 보부상 단체가 있습니다. 보부상은 물건을 짊어지고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걸 보부상이라고 배웠었죠, 여러분. 즉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독립협회와 충돌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종은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너희 둘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평하게 너희 둘 다 해산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를 동시에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펼쳐졌던 독립협회의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근데 본격적인 근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여러가지 활동들, 이권 소운동이라든지 자유민권운동이라든지 또는 의회 설립운동을 실시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9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나오죠. 맨 위쪽, 오른쪽 위쪽 사진은 독립문 사진이 보이고요. 밑에는 독립관에서 열린 각, 즉 망민공동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독립협회, 즉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게 독립협회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맞이하는 영원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도 만들었고요. 뭐 또 영원관을 모화관을 없애버리고 독립관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펼치게 되지만 결국에는 황국협회와 충돌하면서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자, 이어서 대한제국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896년에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의 포를 받았었죠.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계몽단체였던 독립협회 그리고 여러 관리들이 고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하, 이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전하. 언제까지 러시아의 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권을 넘겨주실 겁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는 SOS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종은 오케이, 알겠다. 그렇게 해서 아관파천 1년 만인 1897년에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게 됩니다. 황궁은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궁으로 돌아오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을미개혁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일본이 누구라는 장애물을 만나죠? 러시아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이랑 서로 양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선이란 한반도에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균형을 이루게 돼버립니다. 즉 쉽사리 먼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이 없는 틈을 타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래서 경홍궁원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뭘로 바꿔요?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누가 지배하는 나라요?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다. 오케이? 그리고 또 자, 광무는 뭐냐면 연호를 말해요. 연호. 연호는 뭐죠? 그 해를 부르는 명칭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연호를 받아다 썼어요. 강희 1년, 강희 2년, 걸륭 3년 이런 식으로요. 중국의 연호를 받아 썼지만 우리는 이미 자주적인 황제에 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호를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쓴 겁니다. 그래서 1897년은 광무 1년이 되는 거예요. 1898년은 광무 2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광무개혁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냐면요. 바로 구, 본, 신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자, 옛 것을 본으로 하고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 이게 바로 구, 본, 신참입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저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죠? 온건 개화파가 주장했던 동도 서기랑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동양적인 것을 지키고 서양적인 문물을 참고만 하자 이런 개념이었죠. 마찬가지로 옛 것을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들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참고하는 형식으로 개혁을 하자. 이게 바로 광무개혁의 실질적인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건 뭐냐면 구본 신참이 아니라 신본 구참이라고 해야 돼요. 왜일까요? 새로운 것을 본으로 삼고요. 옛 것을 추가시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광무개혁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옛 것을 본으로 삼고 새로운 걸 참조했다. 이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광무개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개혁의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황제가 대한제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 대한국 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국 국제는 누구에게 권력을 몰아주냐면요. 황제에게 권력을 왕창 몰아줍니다. 사법권, 외교권, 군대권, 통솔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구한테? 황제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담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제 황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갖다 줘라. 이게 바로 전제 황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건데 주된 내용은 뭐다?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몰아줬다? 황제에게 몰아줬다. 전제 황권을 추구했다가 대한국 국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가보 을미개혁의 아쉬운 점이 뭐라고 했죠? 네, 나라를 지을 수 있는 군대, 즉 군제 개혁이 소홀했다는 점이었죠. 이걸 간파하고 러시아와 일본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우리의 군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군제를 개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육군과 해군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황제에게 통솔권을 주고요. 또 군인의 수를 지방과 중앙의 군인의 수를 많이 늘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대한제국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제 개편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경제적인 파트로 가봅시다. 경제적인 파트는 뭘 발급하냐면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지계. 자, 지계가 뭘까요? 지계. 자, 이야기를 좀 하기 앞서서 자, 먼저 고종은 새로운 개혁들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자. 즉 양전 사업을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걷자라는 생각에 맨 처음에는 뭘 하냐면 양전 사업, 땅을 헤아리는 사업을 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양지 야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양전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전하,
양전 사업하는 거는 찬성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누가 누구의 땅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국가가 나서서 누가 땅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급한 게 바로 지게인 겁니다. 아시겠죠? 양자구 만들다가 뭐? 지게화문으로 바꿔요, 명칭을. 지게화문이 뭐? 지게가 뭐다? 땅을 소유한 권리, 땅 문서,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등기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급을 한 게 지게인 겁니다. 아시겠죠? 지게는 뭐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발급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땅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죠. 뭐 돌쇠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 땅 가지고 있고 저기 뭐 길동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땅 가지고 있다. 불분명했습니다. 문서로 확실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 지게를 발급하면서 근대적으로 확실하게 땅을 가진 소유권자들을 구분을 해낸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어서 근대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업, 산업 이런 게 발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금융회사, 섬유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국가가 힘이 돼서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천일 은행이라는 것도 국가가 돈을 지불해서 만듭니다. 요거는 해방 이후에 상업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한 1950년대쯤에.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똑똑한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죠. 내용이 뭐였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범학교를 만들고 또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를 만들었죠. 그때 소학교가 만들어졌다면 다음 단계인 중학교를 만들자 해서 중학교도 만들고요. 상공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공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업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황무개혁을 펼치나 성공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본이 간섭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1904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를 잡으면서 고종이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것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쉽게도 고종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황무개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근대화를 나아가기 위해서 한 근대 개혁 정책은 맞습니다. 하나 조금은 거리가 있죠. 근대는 뭐예요? 평민들, 참정권,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걸 말하죠. 여기 누구예요? 전제 황권. 다소 봉건적인 입장에서 근대 개혁을 실시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황무개혁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퀴즈를 푸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